네, 2022년 7월 18일 이정훈입니다.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환당했습니다. 호출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광주도 갑자기 소환당했습니다. 호출당했습니다. 광주는 또 왜? 오늘 제목 김대중은 왜? 광주는 또 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유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치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보고 있지? 미안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조금 많이 까딱까딱하게 만듭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어대명대 97그룹 대결로 갈 것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김대중이 호출되면서 김대중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당대표 출마를 하고 난 후에 DJ를 담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또 김대중 총재 때겠죠. 그때 비서를 했던 설훈 씨가 출마를 하면서 김대중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생 실용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아니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패한 사람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패장은 무언이어야 되는데 패장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 참 잘했어.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권력만 보게 되면 욕망이지만 책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 그가 만드는 데 개입했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습니까? 권력과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 적이 있냐고요. 그래, 더 좋은 예가 있다. 법카 비리 있죠. 법카 비리. 법카 비리는 경기도와 서울 성남시 법인카드 가지고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한 거잖아요. 누가? 그걸 받은 주체는 그의 부인 김혜영 씨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씨 가족이 받았습니다. 이거 권력만 챙긴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공무원들 먹으라고 해놓은 카드를 가족이 받아 먹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권력과 책임을 이야기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얘기해? 참, 이기는 민주당이었으면 그 좋은 토대 위에서 왜 지난 대선을 못 이겨? 이러니 총선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로 들리죠. 오히려 자기가 구속당할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대표, 국회의원 갖고는 방탄이 안 되니까 하나 더 감투를 쓰겠다는 의지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씨는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조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저는 정치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을 줬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현 가능한 정치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방명록에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그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할 때도 썼던 거죠. 상인적 현실 감각.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국제관계는요. 평화시에는 국가와 국가는 무역을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장사가 줍니다. 산업시대가 열리면서 다른 나라에 내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물건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 결론은 장사입니다. 제조가 아니라 국가가 하는 장사입니다. 그 상인들은 정치에 아주 예민합니다. 국제 정치에. 이 상인 관계가 틀어지면 국가와 국가는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원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통일했을 때 일본을 치러 들어갔었죠. 근데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가미까지 신풍이 불어갖고 폭풍우 때문에 고려와 같이 꾸렸던 함대가 전멸하면서 일본 원정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의 무역을 금지시켰는데 원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해야 일본도 살잖아요. 섬나라가 물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서 나온 게 뭡니까? 왜구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보게 되면 원나라 말기에, 우리로 보면 고려 말기에 이 왜구가 극성을 부립니다. 때문에 원나라는 더욱더 이 섬나라, 섬에 있는 것들과의 교역을 차단합니다. 이게 해금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원이 무너지고 명이 들어선 다음에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다음에도 더 강하게 해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 해금 정책 속에서 이제 조선은 명나라랑 교류를 하는데 일본하고 아주 엄격히 제한된 교역을 하죠. 그래서 삼포만 열어줍니다. 세 개의 항구만 열어줘서 아주 일본이 필요한 물품을 아주 비싸게 팔면서 조선이 건국했을 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중국에서 오는 물건을 일본에 전달해주고 일본 물건을 중국에 파는 중국의 무역을 하면서 돈을 제법 벌면서 조선이 빠르게 성장하죠. 그게 세종 때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그 중개 무역이 적으니까 그 불만으로 삼포에서 외변을 일으키고 그 외변의 연장선에서 교역을 하기 위해서 정명가도 명나라로까지 가겠다. 길을 내달라고 하면서 조선을 쳐들어오는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교역에서의 불만족이 전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상인들은요,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제대로 봅니다. 이 상인들은 감옥 갈 게 뻔하면은 절대로 정치 안 하고 사업 안 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감옥 갈 처지 같은데 그가 상인적 현실 감각과 이런 걸 얘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든다?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서생은요, 그야말로 서생입니다. 서생은 똑똑하니까 문제는 알지. 근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건 누가 합니까? 혁명가나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서생 중에서도 칼을 찬 선비, 조식 같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거지. 그야말로 서생은 문제의식만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민중과 지식인 이런 걸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서생적 한계를 극복하자고 했던 건데, 서생적 문제의식을 얘기해? 상인적 현실 감각? 상당히 저는 이 한 템포 느린 인식을 갖고 있고 아주 공부가 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측근으로서 현충원에 동행했는데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국회 의원실이 818호인데 818 2009년인가? 그때 8월 18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김대중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나 참, 818 도깨만행에 유명하지 818 김대중 사망에 유명합니까? 818 도깨만행 때 우리 미군 죽인 북한이 떠오르네. 이렇게 경강부회로 김대중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재명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긴 세월을 탄압받고 정적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도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해서 국가의 수평적 정권고체라는 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통합의 정신, 통합한 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졸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재명 씨는 통이 좀 작죠. 상당히 작죠. DJ는 통은 컸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선은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을 무조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태우가 5년씩 기간을 줄여서 단임제를 했기 때문에 DJ한테도 순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뻘짓을 했죠. 좌파의 숙주가 돼갖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도록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IMF 외환위기를 만들었으니 DJ가 당선될 수 있죠. 거기에다가 JP하고 관계도 YS가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보수 세력인 JP가 DJ한테 붙었기 때문에 DJ한테로 권력이 간 거죠. 이걸 보지 않고 딴 것만 거론하면서 수평적 권력 고체를 얘기해요. 그럼 이재명 씨는 정치를 못 보는 거죠. 이거는 김대중을 배출한 호남에 대한 아부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영남의 김대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주장하면 민주당에서도 웃습니다. 그러한 영남의 김대중이 되려면 아직도 저건 버카비리, 대장동 게이트, 뭐 유련동 게이트 이런 거 말고 민주주의라든지 더 큰 걸 갖고 더 얻어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재명 씨가 어디 갔냐? 연세대학교를 쫓아갔어요. 연세대학교에서는 학교 안에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때문에 공부에 방해된다고 학생들이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도 권리가 있고 또 노동자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그 고용한 측과 뭔가 협상이 돼야 임금 문제는 타결되는 거죠. 학생들의 권리는 난 내가 여기 돈 내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난 공부해야 돼. 어떤 게 더 절대적인 권리입니까? 이재명 씨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자기 근무일이 아닌 날 혼자 나와서 하다가 사망하니까 쫓아가가지고 뭐 온갖 쇼를 다 했죠. 아주 뻘짓을 했죠. 그때 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겁먹어서 문재인 정권 때니까 더 엉망으로 만들어 그렇지 상당히 뻘짓을 했죠. 뭐 결론적으로 그분은 뭐 보상금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그때 가서 뭐 코스프레 했죠. 우리 어머니도 화장실에서 돈 받는 사람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약자를 위해 뛰어다니려고 하는 이재명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카비리 사건에서 자, 배 사무관은 5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은 더 약자죠. 근데 배 사무관을 시켜서 7급 공무원에게 법카 가지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장에 법카 가지고 초밥 사고 쇠고기 사서 이재명 집에 갖다 주게 했습니다. 왜 7급 공무원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부려먹었습니까? 그리고 입도 뻥긋 안 해. 김혜경 씨는 꼭꼭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왜 자기는 사회적 약자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부인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고 어디 가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까? 이러면서 김대중 씨를 들먹거리고 나오니까 내가 김대중은 왜? 김대중이 너랑 동급이야? 이렇게 시비 쪼러 나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른 의원이 나섰네요. 서른 의원도 상당히 좀 뭐 튀고 좀 그런 분이지만 나는 1985년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라면서 이재명을 치고 나왔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재명은 말했는데 그러한 이재명 씨가 개파 공천을 없애겠다 하는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나 사천하고 개파 공천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얘기죠. 개딸이나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그건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박들 다 박살내야 한다 이런 시각이죠. 라고 하면서 서른 씨가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문제가 있다는 게 상식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런 양반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 당이 뭔 꼴이 되냐.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게 사법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 리스크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모양이라는가 하면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 치고 온 동네에다 소문내는 게 주목적인 것 같다. 수사하는 게. 이게 지금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증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타는 무당이다. 사법부가 아니 검경이 이재명에 대해 수사하는 거를 구타는 무당이다. 사실 지금 검경이 이재명 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죠. 이재명 씨는 17일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초기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근무일 4일 중 3일을 압수수색과 수사 감사 등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앞에 걸어냈지만 수사와 감사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았겠죠.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검경 수사를 겨냥해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하듯 굿하고 있다. 조용히 진실 찾아 책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치고 동네 소문내는 게 주목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변호사라고 하면서 뭐가 좀 이상해요. 굉장히 아전인수저로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도 이러니까 서른과 더불어 이제 반 이재명 라인에 섰던 강병원 의원도 사법 리스크는 실제한다.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재명 시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그때 이재명 씨가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한 적이 있죠. 그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서른 씨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김대중을 나는 총재의 비서였다 뭐 어쩌면서 김대중 씨를 호출했습니다. 왜 호출합니까? 영남의 김대중이 이재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가 재헌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뜻밖의 걸 얘기했어요. 5월 정신을 거론했어요. 재헌절하고 5.18 광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재헌절 메시지는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실제로 그는 작년 재헌절 때 5.18 묘지를 갔었죠. 작년 광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 광주의 5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광주를 거론한다. 이건 정말 왜 광주를 왜 윤석열은 광주를 소환하느냐? 난 이게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재헌 헌법은요. 지금 헌법도 그렇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재헌 헌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5.18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25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헌 헌법은. 우리가 군주정을 하다가 일제에 먹히잖아요. 군주정 시절엔 청나라나 명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대한제국 조선을 이은 대한제국이 군주정으로 가다 보니까 순종이 마지막 임금인데 주권자가 오케이 하고 그걸 대리한 총리 대신이 사인만 하니까 주권자가 인정했으니까 합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공화정주의자들이 공화국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공화국 정신을 표현한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잖아요. 재헌헌법이잖아요. 이게 5.18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주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에서 민주주의예요. 이런 민주주의 하는 방법 중에는 독재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 공화정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든지 국가가 다급할 때는 집정관이 독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주정실에서는 항상 독재, 이건 전제고 전제를 하지 말자는 거지 독재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헌헌법에 민주주의를 하고 난 그다음부터 이제 이승만 삼성 개헌해갖고 독재로 갔고 그때 반대했던 게 같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인촌 김성수고 그다음에 박정희도 처음에 경제를 잘 일으키다가 유신헌법 이후로부터 독재로 가니까 그 다음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독재만을 없애는 게 민주주의로 보는데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를 없애는 게 민주주의로 보시는 모양인데 착각입니다. 헌법 정신의 기본은 그거 아닙니다. 왜 재헌절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광주를 불러내죠? 참 희한합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얼빵하게 보여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광주 전라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못한다는 평가가 72%랍니다. 이걸 가지고 기사들을 썼어요. 호남 지역에서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윤 대통령이 재헌절날 5월 정신을 거론했다 그러는데 윤 대통령 호남 70%는 늘 70%예요. 지금 심각한 거는 영남에서의 지지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TK 지역에서는 50.7%, PK 지역에서는 울산, 부산, 경남에서는 57.9%. RN서치 조사입니다. 호남은 인구도 적고 거기는 원래 이 정도였던 건데 윤석열을 70, 80% 지지했던 지역에서 50%까지 떨어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5월 정신을 자꾸 거론해? 아니, 기사도 웃기는 기사들이고 하도 이상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겠지. 전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약 진짜 이래서 5월 정신을 거론했다, 제어전라. 이렇다면은 북한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한 거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지지율 떨어진다고 재헌절날 광주를 소환할 때인가요? 지금 영남에서 지지율 떨어진 게 팍팍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출마하려고 냈다가 거부당한 박지원 씨예요. 박지원 씨가 안 받아주니까 일단 서류를 받아놓고 거기서 니들이 보고 미달이라 그러면은 탈락시키든지 해줘. 받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이 서류를 파쇄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어대명으로 가는 민주당을 비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국힘당에서도 저는 박지원 씨 크게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준석도 지지 안 해요. 이재명을 이제 이준석을 쫓아냈죠. 이준석도 이제 박지원처럼 국힘당 씹어댈 겁니다. 씹어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꼴이 뭐가 됩니까? 자기 살자고 갑자기 호남, 김대중 소환하는 이재명이나 그거보다 하루 먼저 재헌전을 갑자기 5월 정시를 거론하는 윤석열이나 제가 보기엔 다 뻘짓이에요.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김대중은 왜, 광주는 또 왜, 이재명과 윤석열 정치가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두 분이 뭔가 좀 부족해. 저는 윤석열 씨는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부족해. 대한민국 뭐가 부족한지 찾아내서 집단지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치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